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벌써 1장과 2장이 끝났고 이제 3장 유도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1장과 2장이 전체 학습 분량의 50%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반 바퀴 도신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반 바퀴만 도시면은 거의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자, 지금부터 이제 유도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쉽게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유도기가요, 전체 20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1장이나 2장은 적게 나올 때는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유도기 파트는 아무리 적어도 4문제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선생님 책을 보니까 공식이 좀 많아 보여요.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제가 6개 안에 공식 끝내드릴게요. 자, 공식 몇 개? 6개. 우리 여러분들 변압기 파트에서도 공식 몇 개로 끝냈나요? 6개로 끝냈죠. 이번에 유도기 파트도 6개로, 핵심 공식 6개로 끝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3장 유도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유도기, 이 명칭,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유도기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 기기를 얘기해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닌데요. 개념적으로 3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변압기죠. 여러분, 변압기의 원리가 뭐였죠? 맞습니다. 전자유도 작용 또는 전자유도 현상. 이것도 여러분 정답이었었죠.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 역시 전자유도 작용의 원리를 이용하죠. 그러면 변압기는 막 돌아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막 돌아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지에 있는 정지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지기라는 말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지, 시험에서 정지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변압기가 또 어떤 특성이 있었냐? 여러분, 변압기는 우리가 교류 변압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류자 굳이 붙여요, 안 붙여요? 예, 굳이 붙이지 않죠. 예, 이것도 역시 교류다. 교류라는 것은 여러분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가 있으면 교류, 없으면 직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압기라는 기기는 교류이면서 가만히 있는 친구야. 여러분 무슨 작용? 전자 유도 작용. 전자 무슨 작용? 유도 작용. 그럼 여러분 변압기가요, 1차 측이 있었고 몇 차 측이 있었죠? 2차 측이 있었죠. 1차 측의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2차 측에 다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변압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전압과 전류를 변성해주는 기기였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앞에 영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전자 유도작용을 내가 이용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 여러분 이론이 거의 비슷하게 유도 전동기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우리가 3장 유도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그 주인공이 요 유도 전동기다. 변압기는 2장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유도기를 얘기할 때는 유도 전동기와 유도 발전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도 발전기는 지울게요. 시험에 안 나와. 나오더라도 그냥 틀리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바로 유도 전동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도 발전기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요. 나중에 여러분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까지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유도 발전기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사 역시 똑같아요. 그러면은 변압기 중요하죠. 그래서 2장에서 따로 배운 거고, 유도 전동기를 이번 3장에서는 정말 자세히 배우는 거다. 그럼 얘도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하는 거구나. 다만 얘는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는 거야. 전동기잖아, 전동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냐? 회전.
회전자계. 회전자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전동기를 돌리게 됩니다. 오, 선생님, 회전자계가 도대체 뭔데요? 아하, 앞으로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면 그냥 끄덕끄덕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유도 전동기는 가만히 있는 친구야, 돌아가는 친구야? 돌아가는 친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회전기다라고 해요. 회전기. 돌아가는 친구가 회전기. 그래서 유도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하나는 가만히 있는 정지기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회전기가 있는데 그 회전기를 우리 뭘 배운다? 유도 전동기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챕터가 좀 감이 좀 오셨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유도기라는 말이 좀 어색해요. 어색해서 그 말을 어색하지 않게끔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한 기기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아직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장에서 직류기를 배웠습니다. 직류기에서는 직류 발전기가 있고요. 직류 전동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직류 전동기를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봤어요. 직류 전동기라는 것은 DC 전원이 필요하죠. 무슨 전원? DC 전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직류 전동기가 있는 거죠. 직류 전기를 입력으로 해서 돌아가는 전동기, 이게 뭐였죠? 직류 전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직류 전동기의 원리 시험에서 이것도 기출 문제죠. 예, 뭐였죠? 플레밍의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까먹으셨나요?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왼손이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바로 직류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죠. 오른손.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직류 전동기의 원리가 아니었죠. 이거는 뭐의 원리였어요?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류라는 것은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거 찍 해서 직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찍 일정하다. 그러면은 전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류라는 것은 주파수가 있다, 없다? 없다. 프리퀀시가 제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류 전동기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도 전동기, 무슨 전동기?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라고 그랬어요. 직류기 이후로 배우는 모든 기기는 다 교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직류 전동기였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우는 우리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 딱 느껴 오십니까? 제가 여기는 네모로 그렸고 여기는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물론 우리 이나래 선생님이 그려주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도 전동기의 전원을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AC라고 써놨어요? DC라고 써놨어요? AC라고 써놨죠. 교류 전원이에요. 무슨 전원? 교류 전원. 그럼 교류 전원은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겠다고요? 자, 우리나라 개통주파수 몇 헤르츠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한 10번도 넘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100번까지 이야기할게요. 100번까지. 자, 우리나라 개통주파수 몇 헤르츠? 60헤르츠다. 아니, 라디오 주파수만 외우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개통주파수도 여러분 같이 외워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그 콘센트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 그게 여러분 바로 60헤르츠의 전기를 쓰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자, 그러면은 60Hz의 교류 전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원이 들어가서 전동기가 돌아가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그러면은 포인트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유도 전동기는 교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파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레벨을 조금만 올릴게. 조금만. 우리가 직류 파트에서는 자, 여기는 뭐예요? 직류 파트에서. 직류 파트에 대표적인 저항이 있었죠. 저항. 우리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항. 기호로 R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위는 어떻게 썼죠? 단위? 요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읽어요? 옴. 자, 재수 옴부터 따했을 때 R, 옴. 이거는 여러분 교류와 직류예요. 직류란 말이에요. 자, 근데 교류는 뭘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죠? 바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항이 R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다? 리액턴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리액턴스. 여러분, 우리 변압기 파트에서 제가 이 부분 되게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실까 봐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해 드린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리액턴스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항 R도 가지고 있고 지금 얘 유도 전동기 교류 파트잖아. 교류 파트에 저항 R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어떤 저항도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리액턴스란 저항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액턴스란 저항 어떻게 구하냐? XL 또는 여러분 요 L자를 안 쓰셔도 돼. 그냥 X라고 해도 돼요. 자, 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오메가 L이다라고 했었어요. 단위 보세요. 단위. 단위 뭐예요? 옴. 이거 교류 저항이에요. 교류 저항. 직류에는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선생님 필터로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지 말자고요. 필터 이야기 하지 말고 일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메가라는 건 뭐냐?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2파이 F 맨날 쓰기 힘드니까 오메가라는 문자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풀었으면은 2파이 F에 뭐가 붙는 거예요? L이 붙는 거죠. L. 그러면은 여기서 F가 뭐냐 이거지. F가 뭐야? 바로 주파수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직류해봐. 그럼 F가 0이면 이 L 값이 얼마가 됐던 간에 그 값은 무조건 0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만 곱하기 0 곱하기 0 하나 들어가면 이 전체 값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변압기 1차 측에 여러분 교류전원 들어간다고 했었죠. 2차 측에 나오는 것도 교류전원이죠. 교류전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들어가고 주파수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1차 측 주파수와 2차 측 주파수는 여러분들 변압기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기출문제지. 전압과 전류 다 바뀌어. 임피던스 다 바뀌어. 근데 뭐는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주파수는 안 바뀐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이 유도기에서는 주파수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자, 전동기가 가만히 있어. 전동기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자, 전동기가 가만히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정지한 상태야? 그럼 정지기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안 바뀌어요. 근데 전동기가 딱 돌아가잖아요. 그 회전기잖아. 더 이상 이제 정지기가 아니지. 딱 도는 순간 주파수 바뀝니다. 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계속 들으시면서 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리액턴스라는 저항이 나오는구나. 어디에서는? 교류에서는. 아니 선생님 이상하시네. 변압기에서 선생님 저항만 얘기했지 리액턴스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그렇죠. 일부러 안 했죠. 여러분 너무 힘드실까 봐.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 잠깐만 끊을게요. 여러분 앞에 변압기 파트에서 권수비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권수비. 기억 안 난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권수비 A는 N2분의 N1.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응? 자, 그러면은 V2분의 V1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 더 적을게. 전류는 까꾸르죠. I1분의 I2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적었던 거 루트 C였지? 아니 선생님 R2분의 R1까지만 쓰셨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쓴 거죠. 아, 더 써볼까요? 또 있어. 루트 X2분의 X1 리액턴스가 있단 말. 근데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죠. 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여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변압기 파트에서 이런 얘기도 배웠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 I과 X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변압기 권수비 공식 쓰면 Z2분의 Z1까지 아예 그냥. 근데 사실 교류기란 걸 알고 있으면 딱 이것만 써도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죠. 왜? 얘와 얘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면 야, 부모님 모셔와요 이러면은 엄마 아빠 모셔오라는 얘기 아니야? 학교에서 잘못했어. 내가 이 친구를 좀 괴롭혀가지고 되게 컴플레인이 세게 들어왔어. 야, 부모님 모셔와. 예? 누구요? 어머님 말고요. 부모님이요? 네. 엄마 아빠 다 모셔와 이러는 거지. 큰일 난 거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다 내포되어 있다고요. 임피던스 안에는. 아, 그래서 이게 어색해 보이지만은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변압기 내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압 강화 얘기할 때 요 리액턴스 이야기도 계속 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있는 거지. 리액턴스와 그럼 저항하고 리액턴스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피던스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피던스. 자꾸 따라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하기 싫으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대신 속으로라도 임피던스, 속으로라도 임피던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외워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기본기로 잘 닦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제가 칠판을 조금 지우고 다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유독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백그라운드 지식을 올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직류전동기를 봐요. 우리 직류전동기 1장이 있었죠. 1장 직류기였죠. 여러분, 직류기 처음에 핵심 원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바로 직류기의 주요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뭐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정전계,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요? 자, 적어드려 볼까요? 자, 전기자, 전기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자석을 만드는 뭐가 있었다? 계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바로 정류자죠. 뭐가 있었다? 정류자. 그러면은 정류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정류자가 하는 역할? 정류. 전류를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그 말은 즉슨 AC를 뭘로 바꿔준다? DC로 바꿔준다라는 거 있었어. 요게 요 자체가 또 시험 문제 아닙니까? 전기자 역할, 계자 역할 또는 정류자의 역할, 그리고 직류기 주요 구성 3요소,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직류전동기 이야기고 이거는 무슨 전동기예요? 교류전동기야. 교류전동기 중에서 유도전동기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동기기 파트면은 동기전동기를 또 배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유도전동기하고만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도전동기는 전원이 뭐예요? 전원이 뭐예요? 전원이? AC죠. AC를 받아서 구동하는 전동기야. 그러면 DC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거지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애 친구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과 무엇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이 유도전동기는 바로 전기자와 계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지. 오, 선생님 내용 똑같나요? 거의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요 교류전동기에서는 전기자와 뭐를? 계자로, 요 두 개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유도전동기다. 직류전동기하고 비교를 해봐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날아가잖아요. 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유도전동기 파트에서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조가 복잡하겠어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거죠. 엄청 심플해지는 거야. 셋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야, 엄청 심플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계자와 전기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류전동기에 비해서 구조가 심플하지.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하겠죠. 내구성이 올라가겠죠.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정이나 산업용이나 대부분 쓰는 전동기는 바로 유도 전동기예요. 직류 전동기의 시대는 1980년대까지였었어요. 1980년대가 지나가고 나서 1990년대는 직류 전동기에서 어디로 다 넘어오는 거야? 바로 유도 전동기 파트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거든. 그리고 여러분 유지보수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직류전동기 사용하다 보면 맨날 유지보수하다가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유도전동기는 유지보수도 뛰어나요. 가격도 그럼 당연히 저렴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가성비가 낮으면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성비를 극대화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실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전기 기능사는요, 여러분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응용하는 거. 응용한다? 그러면은 뭐를 따져야 돼?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지. 바로 이 유도전동기가 가성비 갑이에요. 가성비 최고. 얘를 따라오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류전동기가 특징이 뭐였죠? 힘이 엄청나게 세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전철 또는 전차, 그거 엄청난 토크레를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직류전동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전철 엄청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저 8호선은 아직 타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다 무슨 전동기 쓰는 거야? 유도전동기 쓰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까? 지금
1980년대 만든 엘리베이터 말고 지금 요즘 만든 요즘 여러분께서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 다 유도 전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는 얘를 많이 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구조가 심플하여서 왜 많이 사용되는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류전동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했죠. 자 시험 문제예요. 교류 전동기인 즉 유도 전동기의 원리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기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찍으면 틀려요. 알겠죠? 뭐라고? 틀린다고. 오! 왜 그러냐? 이 친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둘 다 써야 돼. 둘 다 엔드 조건이야.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조건? 엔드 조건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N극과 S극 분리할 수 있어 없어? 한번 쪼개보세요. 자석 쪼개도 N극, S극은 여러분과 저처럼 항상 따라다니죠. 죄송해요. 너무 유치했나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 유도 전동기 파트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친구의 원리를 물어봐. 유도 전동기 원리를 물어볼 때 정답은 뭐냐? 회전자개예요. 정답은. 아니 선생님 회전자개가 뭔데요? 요게 정답인데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린다니까요. 그럼 일단은 회전자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회전자개잖아. 쉽게 생각하면 회전하는 자석이야. 회전하는 뭐라고요? 자석. 근데 실질적으로 자석을 우리가 사람 손으로 돌리면 그건 인동기지. 인동기. 사람이 돌린다고. 전기를 집어넣으면 자석이 마치 회전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회전자개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 회전 자석으로 바꾸셔도 돼. 마음속으로는. 아시겠죠? 어차피 이게 주관식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전자개 나오면 회전하는 자석, 회전하는 전자석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한 거고. 물론 영구자석을 쓸 때도 있고 또 전자석을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회전하는 자석을 이야기한다.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이제는 이 회전자개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좀 제 느낌이 조금은 아직도 안 오셨다고요? 이 느낌 오셔야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칠판 지우고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좋아요. 시험 문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회전 자개. 자개가 어려워? 회전 자석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마음속으로. 알겠죠? 회전하는 자석이 바로 유도전동기의 원리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회전하는 자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아라고 원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이렇게 제가 원판을 한번 그려봤어요. 원판이에요, 원판. 이게 원판이에요. 여러분, CD 또는 여러분 LP판처럼 동그란 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얘가요. 뭘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냐? 주성분이 구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구리. 지금 제가 구리라고 했어요. 철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 여러분, 구리는요. 자석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자, OX. 자, 붙는다, 안 붙는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하지 말라고요? 네, 안 할게요. 결론. 자, 구리는요. 자석에 붙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석하면 구리에 붙을 것 같은 느낌도 나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자석이거든요. 좀 보이십니까? 자, 자석인데요. 여러분, 이 칠판이거든요. 칠판이 이 뒷판이요. 쇠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쇠로 되어 있어요. 자, 쇠에는 붙어요. 볼까요? 여러분 소리 들리셨어요? 찰싹하고 붙는 거. 다시. 여러분 이게 자석이거든요. 지금 딱 소리 나는 거 잘 안 들리세요? 자, 여러분 딱 소리 나면서 붙었거든요. 근데 얘가 구리에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고요.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짠! 이게 여러분 구리전선이에요. 구리전선. 여러분 무슨 전선? 구리전선이에요. 자, 붙어볼게요. 지금 붙어요 안 붙어요? 느낌이. 자, 제가 손을 떼서 떨어지면 안 붙는 거죠. 자, 볼게요. 이거 구리예요. 지금 구리 원판. 자, 볼게요. 그냥 떨어져 버렸죠? 맞아요. 구리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자, 너무
황당하다고요? 자, 일단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은 구리 원판은 일단 자석에 붙지 않는다. 지금 보셨고, 이 친구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다고 할게요. 축이. 얘가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게끔 축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생긴 막대 자석 있지 않습니까? 막대 자석, 이런 걸 말굽 자석이라고 하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N극이야. 그럼 여기는 S극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말굽 자석을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말굽 자석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돌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석이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석이 돈다 이 얘기지. 그랬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할게요. 자, 제가 말굽 자석을 이렇게 돌렸다고 할게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원판도 지금 내가 얘를 회전시킨 방향과 똑같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더라. 대단한 겁니다. 이걸 발견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여러분 아까 전에 구리에 자석이 붙지 않는 걸 보여드렸냐? 흔히들 이 아라고 원판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석을 당기니까 얘가 도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 얘가 쇠였으면 당연하겠죠. 근데 쇠가 아니라 뭐예요? 구리예요. 아, 여기에서 벌써 진짜 그러네? 그러면 도대체 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석이 회전했더니 이 원판이 돌아갔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빠르게 돌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해도 빠르게 돌겠죠. 그럼 그건 전동기가 아니라 인동기지, 인동기. 예? 사람이 돌린다. 사람이 돌리는 게 인동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뭐예요? 유도 전동기잖아요. 바로 유도 전동기가 나오게 된 그 원리가 바로 이 회전 자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회전하는 자석만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는 회전을 덩달아 따라오면서 얘가 돌겠죠. 물론 얘가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돌아요. 똑같이 돌진 않고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3D 애니메이션 보이고 계시죠? 얘가 돈다. 얘가 돌고 나서 약간 미끄러지면서 약간 늦게 도는 그런 느낌. 이랬든 저랬든 얘가 도니까 얘가 돈다 이거죠. 그러면 좋아요. 회전 자개. 자석을 회전시켰더니 가운데 친구가 돌았다. 이 가운데 친구 도는 친구를 우리가 전기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까? 이 말굽자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밑으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석을 돌렸다는 것은 자석의 변화가 생긴 거죠. 뭐가 생겼다? 자석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지.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해요? 유도 전류가 흐르죠. 그 유도 전류가 이 원판에 흐른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흐른다?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흘렀다? 그럼 토크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즉, 여러분,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회전자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요. 두 가지 법칙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근데 플러스 하나 더 나와.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야. 둘 다가 다 필요해.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직류 전동기의 원리다! 라고 물어보면 정답이 뭐예요? 직류 전동기. 여러분 지금 유도 전동기 말고 직류 전동기는 뭐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정답이죠. 왼손 법칙이. 발음도 안 나오네. 자, 근데 삼상 유도 전동기는 왼손 플러스 오른손 둘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보기는 눈에 안 보여. 이게 보기가 없어. 1, 2, 3, 4. 대신에 회전작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그럼 걔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 얘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이 돌리는 거잖아. 사람이 돌리면 그건 인동기지 전동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how지. 어떻게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 것인가?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유레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운데 뺑뺑뺑뺑 실질적으로 회전력을 받아서 뺑뺑뺑뺑 도는 친구를 전기자라고 하려고요. 자, 가운데 뭐가 있다? 네, 전기자.
전기자가 뺑뺑뺑뺑뺑 돌아요. 뺑뺑뺑뺑 도니까 얘를 이제 회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터, 로터, 회전자, 전기자 다 같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전기자가 뺑뺑뺑뺑뺑 도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개를 발생시키는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계자가 있겠죠. 뭐가 있다고요? 계자. 자속을 발생시키는 친구. 뭐예요? 계자가 있다더라 이거죠. 이 계자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이 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정자라고 그래. 자, 뭐라고 한다고요? 고정자. 또는 스테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영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계자가 가만히 있다, 계자가 고정자다. 그러면은 이 계자에 자, 철심에다가 요게 여러분 노란색이 철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감냐? 코일을 감아.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코일을 감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일을 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자,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교류 전원을 인가를 하면 삼상의 전원을 인가만 해주면은 여기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속이 나오고 이렇게 자속이 나오고 이렇게 자속이 나오고 즉 자속이 얘가 이제 파이 1, 얘가 파이 2, 얘가 파이 3라고 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속이 회전을 한다 이거지. 뭐만 인가하면 삼상 교류 전원만 인가만 해주면은 회전자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 얘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 심플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뭔데요? 아니 삼상 교류전을 인가하면 어떻게 자석이 이렇게 자개가 회전합니까? 그 원리가 뭡니까? 얘기 안 할게요. 왜 그러냐? 그 파형 처음에는 막 그래 보면 막 멋있어 보여. 막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궁금하시면 기능사 따고 대산전기학원에 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공부하러 오세요. 예, 그림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시간에 따라서 탁탁탁탁 회전하는 게 눈에 보이게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자고요. 아, 삼상 교류전을 인가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나온다더라. 이 회전 자개가 바로 가운데 이 도는 전기장 가운데 도는 이 회전자의 회전수를 결정짓는다 이거예요. 얘가 빨리 돌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절대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빨리 돌면 빨리 돌릴수록 여러분 말굽자석 있지 않습니까? 말굽자석 빨리 돌면 빨리 돌릴수록 가운데 원판이 빨리 돌았겠죠? 전기자 빨리 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 얘가 돌면 얘가 돌잖아요. 그럼 얘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돌아.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그럼 거의 비슷하다고 치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랑은 동기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동기. 그냥 팬이라고 해도 돼요. 동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회전자의 속도를 나중에는 동기 속도라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유도전등기 파트에서는 다 어렵죠? 다 잊으세요. 잊으셔도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여기에서는 삼상 유도전등기 원리를 물어본다면 정답은 뭐다? 회전 자개다라는 거.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본격적으로 유도전동기의 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문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유도전동기의 원리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답은 뭐다? 회전자개. 여러분 회전자개라는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하는 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짧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원판 있죠.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이 뭘로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구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구리는 여러분 보셨죠? 자석에 붙어요, 안 붙어요? 네, 안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굽 자석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회전을 시키는데 이 구리 원판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전혀 대단하게 안 느껴지시나요? 아니, 이게 쇳덩어리도 아닌데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여기에 원리가 숨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법칙이 나와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 둘 다 나옵니다. 이 회전자개를 만들어서 자석이 돌아서 여기에 전류가 유도돼서 여러분 그 토크가 발생하는 원리인데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굳이 제가 드리는 이유는 시험에서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렇게 찍으시면 틀리는 거예요. 왜? 둘 다 엔드 조건이야. 얘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보기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어떤 보기가 있냐? 회전 자개라는 보기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이 왼손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자, 오른손.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여러분 대표적인 발전기의 원리였었어요. 자, FBI 기억나세요? 자, FBI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B가 뭐였죠? B 자속. 그다음에 여러분 이건 뭐예요? 힘의 방향. 그다음에 가운데 건 뭐예요? 그죠? 유도 기전력의 방향 또는 유도 전압의 방향. 그러면은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에 자기장의 공간 또는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 똑같죠? 자, 그 공간에 힘을 주어서 자속의 변화를 주면은 뭐가 발생해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죠. 즉 유도 전압이 발생하죠. 유도 전류가 흘러요. 아하, 이런 얘기지. N극에서 S극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나가고 있어요? 바로 자속 파이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속이 여러분 존재한단 말이야. 아, 자기장. 이게 뭐예요? 자기장 또는 자속 밀도 B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를 힘을 주어서 돌려. 힘을 주어서 회전시킨다. 아, 그러면은 포스가 여러분 작용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리 원판에는 뭐가 흘러요? 그죠?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FBI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뭐예요? 여기까지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지. 자, 그러면 이 구리 원판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왼손 법칙 똑같이 FBI. 자, 보세요. FBI. 자기장, 자장, 자개.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여러분,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에 지금 뭐가 흘렀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힘이 생기는 거죠. 회전력이 생긴다. 토크가 생긴다더라. 자, 이게 바로 여러분 R하고 원판의 원리 또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리가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용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나중에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때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석을 사람이 계속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걸 말굽자석을 계속 돌리면 원판이 따라 돌겠죠. 그럼 그거는 사람이 돌리는 인동기가 되는 거죠. 인동기, 전동기가 아니라 사람이 돌린다라고 해서 인동기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돌리지 않고 이 자석이 회전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회전 자개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고 할게요. 자, 몇 상?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자, 몇 쌍의 전원? 교류 전원인데 몇 쌍의? 삼상의 교류 전원을 인가를 하면 그 자체가 삼상 교류 전원 그 자체가 여기 안에서 뭘 만들어준다? 회전 자개를 만들어준다. 그 원리는 나중에 여러분 기능사 따시고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요 정도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전기자예요. 가운데 도는 친구, 실질적으로 도는 친구. 이걸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죠. 삼상 유도전동기는 전기자가 여러분보다 회전자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는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철심이에요. 철심에 지금 여기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다. 그런 그림이에요. 철심의 코일.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회전하는, 여기서 뭐가? 회전하는 자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정자라고 해. 얘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 이걸 우리가 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자. 자속을 만드는 계. 자속을 만드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계자예요. 근데 계자가 고정자고 전기자가 회전자죠. 제가 굳이 지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챕터가 끝나면 그 다음 챕터가 동기기 파트야. 동기기는 얘가 까꾸로 뒤집어져요. 계자가 회전자고 전기자가 고정자가 돼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 돼.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계자가 가만히 있구나. 그리고 전기자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자는 가만히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은 뭐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실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했어요. 짠,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뭐냐? 여러분 우리
자동차 중에서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그 아반떼라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아반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전기를 제가 뜯은 거예요. 실제 이거 새 거 사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뜯어낸 거야. 얘가 지금 얘인 거야. 얘.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그냥 딱 느낌상으로 막 복잡해 보여요. 좀 간단해 보여요, 전기자가. 좀 간단한 느낌이 좀 드시죠? 예. 이게 바로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이에요. 실제 한번 보시라고요. 복잡해 보여요? 간단해 보여요? 간단해 보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삼상 유도전동기가 구조가 간단해. 그럼 유지보수가 어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망치잖아, 망치. 망치나 십자드라이버. 구조가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여러분 망치나 십자드라이버 막 유지보수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고장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는 산업용으로 정말 많이 써요. 우리나라 지하철 3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다 이 삼상 유도전동기 쓰는 거예요. 오, 그만큼 심플하니까 고장이 안 나죠.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삼상은 아니지만 단상 유도전동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30년 된 선풍기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여드렸고, 자, 요게 계자. 요 계자에서 뭐가 발생하죠? 회전 자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준비해봤어요. 짜잔. 이거 보이십니까?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코일 보이죠? 사실 요 안을 보면 여기 다 철심이에요. 철심에 코일을 감안한 구조예요. 오, 그리고 살짝 돌려볼게요. 여러분, 짠! 이거 보이십니까? 오, 여러분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단자가 6개 나와 있어. 왜 단자가 6개 나와 있죠? 그렇죠? 삼상은 각 상당 단자가 2개니까 삼상은 전체 단자가 몇 개야? 6개. 이걸 가지고 Y 결선할 수도 있고 델타 결선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변압기 파트에서 배웠죠. 삼상 결선에 대표적인 선수가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동기도 마찬가지야. 전동기도 Y 결선과 델타 결선. 그러니까 단자가 6개가 있는 거죠. 그 6개가 여러분 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얘하고 이제 합체를 해. 합체를 하면 얘가 되는 거겠죠. 가운데 도는 게 뭐예요? 회전자. 회전자가 이제 전기자고, 요 고정자, 가만히 있는 친구가 계자가 다른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 계자죠? 이게 계자죠? 자, 이게 뭐였죠, 여러분? 이게 전기자였죠. 전기자가 이렇게 합체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셔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못 들고 있어요.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 얘가 전동에 이렇게 안에가 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실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유도전동기의 이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볼 텐데, 일단 유도전동기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교류전동기인 거야. 자, 그러면은 유도전동기는 단상의 전원을 공급받냐, 삼상의 전원을 공급받냐에 따라서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삼상 유도전동기야. 얘가 별표 2개면은 얘는 별표 하나야. 근데 얘가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것도 되게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얘가 조금 머리 아픈 거지. 자, 이렇게 삼상 유도전동기와 단상 유도전동기로 나뉜다. 그러면은 단상 유도전동기는 어디에서 쓴다? 주로 가정용에서 쓰인다. 그다음에 삼상 유도전동기는 주로 산업용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업용 하면 좀 어렵잖아요. 전철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뭐 있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파워풀하게 우리가 이걸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케이지를. 그때 삼상 유도전동기. 내가 많은 힘이 필요할 때, 많은 에너지, 많은 토크, 큰 토크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몇 상? 예, 삼상.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집에 있는 선풍기. 여러분 어때요? 선풍기 토크 약하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선풍기를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위치 버튼 눌러도요. 손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 토크가 약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다 자막 넣어주세요. 따라하지 마시라고. 예, 그만큼 예, 심플합니다. 그리고 힘도 별로 약하고. 우리 선풍기나 선풍기 또 뭐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모터 들어간 거, 세탁기 같은 거, 그죠? 세탁기도 여러분 세탁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다, 이렇게 돌다, 이렇게 돌렸다. 탈수할 때는 윙 또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는 헤어드라이기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단상 유도전동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동기다 거의 10중 8구 다 유도전동기예요. 그 유도전동기 중에서 삼상과 단상으로 구분이 되는 것뿐이죠. 그럼 얘는 주로 산업용, 얘는 주로 가정용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삼상 유도전동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냐? 자, 중요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로 나뉠 수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농자가 여러분 무슨 농자라고 그랬죠? 예, 바구니 농자다라고 그랬었죠. 농구 골 딸 때. 전기자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자,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물론 재밌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얘가 뭐죠? 여러분 전기자죠. 자, 전기자인데 여러분 마치 그냥 느낌상
다람쥐 쳇바퀴처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느낌이?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예, 물론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농용 선생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람쥐 쳇바퀴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 어때요? 딱 바구니 같은 느낌 납니까? 다람쥐 쳇바퀴 같은 느낌 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철심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꽂는 거야? 아, 구리 막대기를 꽂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구리 막대기하고 철심하고 분리를 해보면은 철심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여기다 이제 구리를 꼽는 거다. 그래서 동그래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 구리 막대기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아, 구리 막대기로 돼 있구나. 자, 그리고 얘가 전기자가 바구니 모양이구나.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권선형. 이건 뭐냐면 전기자가 누가? 전기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권선이 감겨져 있어요? 안 감겨져 있어? 전혀 안 감겨져 있죠. 코일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리색이 보여야 되잖아요. 구리. 응? 똥색이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다? 권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딱 권선형이다라고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전동기는 여기 보이십니까? 권선. 자, 여기 권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 좀 보이실 텐데, 그죠?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이런 걸 뭐예요? 이런 거는 예, 권선으로 감아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형 같은 경우에는 권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리막대기로 만든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자,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얘가 권선형이거든요. 권선형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슬림링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슬림링을 같이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2차 저항을 삽입할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몇 차 저항? 2차 측에 전기자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다? 저항을 달 수가 있다더라. 이거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한데요? 나중에 다 설명돼요. 일단은 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구구단 외웠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외웠죠. 여러분 믿어주시고 일단은 외워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거 하나 외운 걸 가지고 문제가요. 선어 문제가 쭉 하고 그냥 풀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보시면서 선생님 알았어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인데 이 슬림링 있다? 2차 저항을 삽입한다? 근데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뭐죠? 농형이고 얘가 뭐예요? 권선형이야. 지금 이렇게 이게 권선 한 타래예요. 권선이 많이 감겨져 있는 한 타래라고 보시면 돼요. 요 파란색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권선으로 감겨져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 뭐를 달 수 있냐면 슬림링을 달 수 있어요. 슬림링. 여러분 슬림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에 직육이 파트에서 다 봤었어요. 얘가 회전하니까 회전하는 기계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자가 권선으로 있으니까 그 권선이 요 끝까지 삐져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링을 하나 걸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링에다가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 더 걸어야 되는데 삼상이니까 두 개만 그릴게요. 저항을 다룰 수가 있어. 요 2차 측. 얘가 2차 측이잖아. 전기자가 몇 차 측? 2차 측. 계자가 몇 차 측? 1차 측. 여기에다가 뭘 달 수 있다? 저항을 달 수 있어서 저항을 여러분 이용해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 뭐를? 전동기의 특성을 이 저항을 달아가지고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얘를 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더라.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농형 말고 지금 단상 유도전동기 말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권선형 유도전동기. 이 친구는 2차 저항을 삽입할 수 있다더라.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우리 긍정의 힘,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고 좋은 말로 하면 그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미움 양파와 사랑 양파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실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요. 크게 3가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었냐? 첫 번째,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키우는 양파.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말을 막 해주는 양파. 그 다음에
좋은 말, 사랑한다, 너 멋있다, 너는 합격할 거다, 이렇게 아주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는 양파. 이렇게 세 가지 실험을 했고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저도 놀랬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은 양파, 예, 잘 컸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 하지 않은 양파도 되게 잘 컸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못 큰 양파가 뭐냐? 역시 다행히도 여러분 미움받은 양파가 예, 좀 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일단 안 좋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넌 사이언티픽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래도 이게 약간 비과학적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합격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과학적인 것보다 과학적인 게 훨씬 좋겠죠? 훨씬 더 사이언티픽한 우리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의 첫 번째 핵심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유도전동기의 원리인데요. 네 글자 뭐였죠? 회전자개. 그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석이 빠르게 회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기장 또는 회전자개. 우리 시험에서는 회전자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게 핵심이었냐면 유도전동기의 종류가 있었죠. 단상과 삼상. 단상은 여러분 조그만 소형 전동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상은 예, 큰 전동기, 힘이 많이 들어가는 전동기 생각하시면 쉬웠었죠. 그러면은 삼상 유도 전동기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농형과 건선형. 자, 다시 누구하고 누구요? 농형과 건선형.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직류 전동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직류 전동기는 거의 안 쓴다고 했었죠. 어떤 전동기를 정말 많이 쓰죠? 우리 산업 현장에 맞아요. 교류 전동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 교류 전동기의 대표적인 1등 선수가 바로 이 유도 전동기인데 이 유도 전동기의 특징, 유도 전동기의 장점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구조가 어때요? 구조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은 유지보수가 쉽다라는 얘기죠. 구조도 간단해, 유지보수도 쉬워. 그러면은 가성비가 어때요? 예, 가성비가 좋다더라.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주 이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도 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밖에 있는 친구, 이 밖에 있는 친구 우리가 고정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정자에서 뭐가 만들어져? 회전자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가 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회전자, 실질적으로 요 돌아가는 친구 우리 회전자 또는 전기자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고정자, 즉 계자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뺑뺑뺑뺑 도는 회전자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자에서는 여러분 그쵸? 토크가 생기는 거겠죠? 힘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친구. 그래서 전기자가 회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네, 간단한 내용만 한번 담아봤어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열심히 써주시고 또는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잘 공부하고 계시나요? 미션 열심히 쓰고 계시죠? 예, 쓰고 말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풀고 계속해서 무한반복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유도전동기의 운전 특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역시 배우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아주 짧게 요점 정리하고 다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바로 P0. 그죠? P0는 가로 열고 1-S에 가로 닫고 P2다. 이 공식 뭐 생각하면 쉬워요? 바로 회전자의 속도 구하는 공식 생각하면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00번이라도 써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효율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입력에 대한 출력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을 우리가 2차 측 입력이라고 보자. 그럼 P2분의 뭐예요? P0, Pout. 여기서 Pout은 2차 측 출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무식하게 말하면 이제 기계적인 출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1 마이너스 S. 그게 뭐예요? 1 마이너스 S. 와우. 효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슬립이 되는 거였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NS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뭐 동선이나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할 수가 있겠죠. 동선, 뭐 PC2 또는 한글로 P하고 동선 또는 P2C 내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S 곱하기 뭐다? P2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측 입력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1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정말 애지간한 계산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시험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은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제가 또 적어놨어요. 네, 예전에 배웠던 개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좀 더 내용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 밑에의 길이를 밑변의 길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8m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높이를 여러분 6m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빗변의 길이다라고 했어요. 요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공식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이었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먼저 빗변의 길이는 먼저 루트를 씌워줘요. 루트를 씌워주고 이 친구의 제곱한 다음에 서로를 더해준다. 그래서 6의 제곱 또는 8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6, 8 또는 8, 6 하면 그 값은 얼마입니까? 늘 항상 10이다라고 했었죠. 좋아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배웠었어요. 그리고 전기 수학 시간에서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굳이 얘하고 이룬 각도 이거를 이제 세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개념에서 지금부터 제가 저항과 리액턴스와 임피던스의 관계를 설명을 드릴 거고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의 관계를 여기서 엎어치기를 해서 지금부터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 개념이 확실히 잘 잡히실 겁니다. 최선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볼게요. 먼저 저항이야. 예를 들어서 저항이 8ohm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그 저항이 요 밑에 밑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단위만 바꾸면 돼. 단위만 8m를 제가 ohm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값이야? 저항의 저항값이 8ohm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 요 리액턴스. 여러분 리액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X. 여러분 대문자 X를 쓰셔도 되고 소문자 X를 쓰셔도 돼.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대문자를 썼는데 소문자 X로 여러분께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재들 보면 뭐 대문자로 돼 있는 교재도 있고 소문자 있는 교재도 있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리액턴스라는 게 있는데 얘도 뭐예요? 단위를 보시면 ohm이죠. 단위는 같아. 단위는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자 이거지. 단위는 똑같이 ohm이지만요. 각도가 얘하고요. 몇 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90도. 즉 위상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위상. 각도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그냥 쉽게 뭘 생각하냐? 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기 이론을 배우셨다면 지금 첫 번째 과목 저와 함께 전기 이론을 끝내고 오셨다면 이 내용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전기 이론을 안 보시고 나는 기기부터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액턴스를 X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기억할 게 저항에 비해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에 비해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몇 도? 90도.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항이 6옴, 리액턴스가 6옴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를 그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 6옴 그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90도 위로 올려주세요. 밑으로 위로 올리든 90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6옴이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8옴과 이 6옴의 합은 얼마예요? 이 벡터와 이 벡터 합은 요 빗변의 길이죠.
그러면은 몇 옴이 되는 거예요? 10옴이 된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자, 요 밑변의 길이 우리가 교류 파트에서 전력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이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얘가 뭐예요? 여기가. 얘가 유효전력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무효전력이 되는 거야.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무슨 전력? 유효전력. 얘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전력. 얘가 뭐가 된다고요? 피상전력이 된다.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를 쓴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야 저항의 이야기도 끝나게 되는 거고 전력의 이야기도 다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전기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면 야 안 꼽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도형들은 다 몰라도 되는데 요 직각삼각형의 특징은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 플러스 삼각비. 플러스 뭐라고요? 삼각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지.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했었어요. 리액턴스. 근데 리액턴스를 우리가 이제 X라고 쓰지 않습니까? X. 그 리액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리액턴스 X 또는 XL, 유도성 리액턴스 또는 그냥 리액턴스인데 우리가 리액턴스가 여러분 단위가 어떻게 되죠? 옴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리액턴스라는 거는 무엇과 무엇의 곱이냐? 여러분, 오메가와 인덕턴스의 곱이에요. 요 오메가, 이거 W 아니야? 여러분, W는 이렇게 쓰는 게 W죠. 오메가는 그리스 이렇게 끝에를 오므려줘요. 오메가니까 오므려주세요. 자, 썰렁하네요. 자, 오메가인데 요 L이 뭐죠? L? L은 여러분 인덕턴스야. 인덕턴스. 뭐라고요? 인덕턴스라고 하죠. 인덕턴스의 단위가 뭐죠, 여러분? 헨리. 모르신다고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처음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인덕턴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맨 앞에, 직육이 맨 앞에서부터 배웠어. 자, 도선에, 자, 여기 전선이 있어요. 전선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었죠? 자속이 발생한다고 배웠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얼마만큼 발생하는가? 이 자속이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는가? 그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덕턴스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A가 흘렀어. 근데 자속이 10만큼 발생했어. 그러면은 인덕턴스는 10이야. 자속이 많이 나오는 비율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A가 흘렀는데 이번에는 자속이 100이 나왔어. 그럼 그때는 인덕턴스가 뭐예요? 100이다 이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요. 자, 다시 1A가 흐를 때 자속이 10만큼 발생했으면 인덕턴스는 10이 되는 거고 1A가 흐를 때 자속이 100만큼 발생했으면 인덕턴스는 1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덕턴. 여러분 봐봐요. 인덕턴스가 영어 싫어하시죠?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덕션 있잖아요. 인덕션. 응? 인덕트. 뭐뭐를 유발시키다. 뭐뭐를 발생시키다가 여러분 인덕션이거든요. 인덕트. 자, 자속이 발생되는 비율을 얘기한다. 일단은 그 친구의 단위는 뭐다? 헨리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뭐죠? 오메가. 읽을 때는 오메가. 이거 읽을 때는 뭐예요? L. 근데 얘가 오메가라고 읽지만 의미는 뭐야? 의미는 뭐예요? 각 주파수죠. 각 주파수.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각 속도라고 해요. 각 속도. 같은 말이야. 각 속도, 각 주파수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이거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 자, 각 주파수, 각 속도. 내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는 뭐냐? 2파이 F. 요 2파이 F를 맨날 2파이 F 쓰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오메가라는 문자로 하나로 만든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F지. F가 뭐다? 주파수다 이거죠. F가 뭐다? 주파수. 자, 그러면 인덕턴스에다가 잘 보세요.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하잖아요. 이야, 단위가 바뀌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얘는 각주파수 또는 각속도라고요. 이 친구 고유의 단위가 있죠. 이 친구 고유의 단위가 있습니다. 라디안 퍼 세크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자, 이럴 땐 저럴 땐 인덕턴스의 단위가 뭐였어요? H였었어. 그랬던데 여기다 뭘 곱했어? 오메가 또는 각주파수 또는 각속도를 곱했더니 이 친구의 단위가 얘를 곱했더니 단위가 뭐가 된 거예요? 옴이 된 거죠.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비전공자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선생님 저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괜찮아. 그럼 그냥 외우면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외우고, 뭐 공식 한두 개는 그냥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그건 좀 오버하고요. 예, 오래 기억이 갑니다. 자, 우리가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intervening variable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너무 황당한 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득이 있어. 자, 소득, 그러니까 인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월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소득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우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 라이프의 퀄리티, 삶의 질이죠. 나의 삶의 질. 자, 보세요. 소득이 올라가. 소득이 올라가면 나의 삶의 질도 올라가겠죠. 한글로 쓸까요, 그냥? 삶의 질. 예. 라이프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득은요, 삶의 질과 완전 독립적인 친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완전 독립적인 친구라고요. 야, 인컴 얼마야? 이거하고 삶의 질하고 얘하고 완전 이꼬르는 아니죠, 여러분. 삶의 질이 어떻게 돈이야? 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대한 영향 안 미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와, 삶의 질이 달라지죠.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소득은요, 마치 누구랑 같냐면 요 인덕턴스와 같아. 소득을 인덕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인덕턴스가 커지면 삶의 질이 커지는 거죠. 자, 소득이 올라가면은 삶의 질이 올라간다. 즉, 얘가 바로 리액턴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L이 커지면 X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꼭 돈만, 내가 인컴만 삶의 질을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여가 시간, 내가 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가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여가 시간은 마치 소득과 삶의 질을 연결해주는 느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컴을 좀 올렸어. 인컴을 올리면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 맞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여가 시간도 중요하죠. 여가 시간이 좀 들어가면서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막 올라가는. 이 여가 시간 같은 게 바로 지금 여기서는 오메가가 되는 거지. 오메가와 인덕턴스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얘와 얘가 합쳐지면서 삶의 질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은 거죠. 이렇게 몰라도 돼요. 이렇게 몰라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외우셔도 되지. 인덕턴스 L에다가 오메가 곱하면 단위가 바뀌어지는 그냥 매개변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삶의 질,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있다.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새로운 뭐가 된다? 리액턴스가 된다더라.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선생님, 네? 지금 인덕턴스를 선생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실 때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하는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얘가 저항의 단위가 되는 건 제가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원리를 이미 여러분께서는 배우신 거.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귀한 에너지,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쓸 수는 없거든요. 왜? 여러분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분 정도 설명드리는 내용은, 요 내용은 제가 여기다 쓰는 내용 있잖아요. 그냥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 중간에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어. 코일을 감아놨어요. 전선이에요. 자, 전류를 흘려요. 전류 흘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여기서 뭐가 발생해? 자속 파이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해요? 자속 파이가 발생하죠. 맞습니까? 그럼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교류 전류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속의 변화도 생기는 거죠. 전류가 변하면 자속도 변한다. 이게 교류잖아요. 교류, 이거 벌써 까먹으셔서. 자, 이게 교류야. 교류 전류면 교류에서 발생하는 자속 역시
이렇게 교류파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압기에서 교류 전원을 인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류를 계속 변화시키겠다, 자속을 계속 변화시키겠다, d파이를 주겠다 이 얘기였어. 그러면 자 이게 여러분 교류 전류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일이야. 그럼 코일의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계속 변해. 그러면은 자속도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의 변화가 생긴다? 기전력이 발생하지. 근데 렌츠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렌츠의 법칙. 여기서 발생하는 기전력 E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그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렀던 걸 플러스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발생된 기전력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얘가 된다. 와우. 그럼 자속이 많이 발생할수록 역기전력이 커지는 거네. 그럼 이 노란색 전류가 여러분 이 빨간색 전류 때문에 방해를 받죠. 그래서 얘가 액션이면 이 성분을 리액션이라고 했던 거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듣고 넘어가도 여러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오버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얘기, 머리 아픈 얘기 그만하자고요. 아, 자꾸 왜 시험에 안 나온 얘기 계속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교류잖아요. 아, 교류에는 여러분 저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순수한 R 저항과 그리고 주파수와 관련이 있는 리액턴스 X가 있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Z. 단위는 당연히 옴이다라는 거. 다만 이 친구하고 각도가 몇 도? 몇 도? 90도. 자, 각도 몇 도? 90도. 자, 우리 전기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90도를 문자로 J라고 나타냅니다. 굳이 어려운 수학 개념 갖고 나오면은 얘가 바로 복소수의 개념이죠. 근데 복소수의 개념 머리 아프잖아. 그냥 90도라는 이 문자를 J로 나타낸다 또는 I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다르긴 다르잖아. 그 다른 거를 어떻게 표현해주냐? 각도로 표현해주자. 각도. 여기다 90도 쓰기 이상하니까 J라고 문자로 써주는 거죠. 요게 바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루트 저항의 제곱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과 똑같죠?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임피던스. 네 번째 핵심, 유도전등의 운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딱 화면 보자마자, 여러분 딱 교재 보자마자, 어휴, 무슨 이렇게 또 공식이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내용이 많지? 라고 하실 텐데요. 미리 여러분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1번 보시면 유도전동기의 정지 특성이다라고 돼 있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아, 기본기를 좀 닦아드리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최대한 짧고 굵게 5분 동안 여러분 기본기를 닦아드릴게요. 그럼 기본기를 잘 닦으시면 메인 DC, 우리 시험에 나오는 데에서 여러분 실력 발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유도전동기가 정지해 있을 때의 특성이에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도 어떤 걸 배웠었냐면 여러분 1장이 직류기였죠. 2장이 변압기였죠. 변압기 이후 2장, 3장, 4장 이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교류기라고 했죠. 그러면서 변압기의 원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변압기 원리 전자 유도작용이죠. 전자 유도작용. 근데 변압기는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변압기는 막 움직여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그래서 변압기를 정지기라고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유도기는 뭐예요? 유도기 중에서 유도전동기는 바로 회전기지. 뭐라고요? 회전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유도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압기가 있고 하나는 지금 우리 배우는 유도전동기가 있어요. 그럼 변압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정지기라고 하고 얘는 돌아가니까 회전기 뱅뱅뱅뱅뱅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회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유도전동기의 원리하고 변압기의 원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변압기의 특성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바뀌죠. 2차 측에 전압가 바뀌고 전류 바뀌고 저항 바뀌고요. 리액턴스, 임피던스 이런 거 바뀐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 있었죠. 뭐가 안 바뀌었었죠? 그래요. 바로
주파수가 안 변했었어. 즉 변압기가 있으면은 자, 요거 간단하게 우리 예전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1차 측에 우리가 이제 교류 전원을 인가하지 않습니까? 1차 측에 인가한 교류 전원 F1, 1차 측 주파수로 할게요. 그러면은 2차 측에서 뜨는 주파수, 이걸 F2로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F1과 F2가 어떻다? 똑같다. 1차 측이 60Hz면 2차 측도 몇 Hz? 60Hz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도 전동기가 정지해 있을 때는 이제 누구랑 비슷한 거야? 정지기인 변압기하고 특성을 똑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2가 뭐냐? 2차 측 주파수고 F1은 뭐야? 1차 측 주파수예요. 정지했을 때. 유도 전동기는 정지했을 때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변압기하고 똑같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거 끝났죠?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야? 정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 무슨 특성 배우는 거야? 운전 특성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운전을 배우기 전에 정지 상태의 초기 조건을 알고 있어야 이게 뭔가가 다른지 비교가 가능하죠.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졌나요? 좀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자,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전류. I2는 막 이런 식이 나와. 선생님 머리 아파. 자, 그러면은 머리 아프기 전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직류. 직류는 여러분 회로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서 예를 들어서 전류를 구해볼게요. 전류 I는 오메 법칙에서 I는 저항 R분의 V다.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 너무 간단해. 이거는 근데 무슨 파트예요? 직류 파트죠. 근데 여러분 교류 파트는 여러분 제가 교류에서는 우리 교류 저항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었죠? 네, 임피던스라고 한다. 임피던스. 그래서 기호를 뭐라고 한다? Z. 단위는 똑같이 옴이죠. 왜? 저항의 단위도 옴처럼 교류 저항에서는 뭘 써요?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저항과 리액턴스 저항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 두 개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럼 얘도 저항의 개념이고 얘도 저항의 개념이야. 다만 교류니까 저항 R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리액턴스까지 있다라고 해서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약간 구분을 하고 싶은 거지. 얘하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교류죠. 유도 전동기 무슨 파트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 교류 파트다. 아니, 교류니까 지금 주파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I2는 어떻게 와냐? 그럼 전류는 지금 이건 이제 직류 회로일 때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근데 교류 회로에서는 말도 고이네. Z분의 V가 되는 거죠. R 대신에 뭐로 바꾸면 돼? Z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임피던스로. 오케이. 그럼 임피던스는 무엇과 무엇의 합이에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제곱 붙였냐고? 그거 왜 루트 씌웠냐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생각해 보시라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저항이 3옴 있어. 그리고 리액턴스는 독특한 게 여러분 90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4옴이라고 할게요. 그럼 3옴 더하기 4옴, 요 빗변의 길이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지 않습니까?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생각하시면 요 공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복잡하다고요? 자, 이거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얘가 3옴이래요. 얘가 4옴이래요. 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E가 뭐 100볼트라고 할게요. 100볼트.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요? I는 Z분의 V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임피던스라는 것은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얼마? 4의 제곱. 근데 이건 벌써 우리 암기하고 있잖아요. 3, 4, 5. 이거 계산기 두드려 바로 5 나와요. 3, 4, 5, 6, 80.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우고 있자. 자, 그리고 V, 전압. 지금 몇 볼트? 100볼트. 그럼 이거는 5분의 100이네. 그럼 이거 몇 암페야? 20암페어네. 아하, 여기에 흐른 전류는 정지할 때 20암페어가 흐른다는 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끝났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정지. 지금 5분 지났는데 자, 빨리 끝내드릴게요. 정지라는 것은 여러분 회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자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슬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었지? NS분의 NS 빼기 N이잖아요. 그럼 정지라는 거는 N이 얼마야? N이 빵이죠. N이 0이죠. 그럼 NS분의 NS는 1이죠. 같잖아. NS분의 NS는 1이잖아. 3분의 3은 얼마야?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지라는 상태는 S가 1이었다. 이것도 앞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사실 정지 상태에서는 슬립이라는 공식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무조건 어떤 수가 나오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어떤 수를 변화를 못 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258 곱하기 1은 얼마야? 258이죠. 그러니까 뭐하러 곱하기 1을 쓰냐 이거지.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표현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 끝. 자, 이제 시험 문제. 이번엔 뭐예요? 운전시죠.
운전 시는 회전자가 돌아가죠. 그럼 슬립이 있어요, 없어요? 슬립이 존재하죠. 그죠? 슬립의 범위 S는 뭐 0보다 크고 일반적으로 뭐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죠. 물론 역회전 시는 얘가 아니지만 자 어찌됐든 이렇게 슬립의 범위가 있을 때는 2차 측 주파수와 2차 측 전류가 슬립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회전 시 즉 운전 중이란 건 회전 시라는 얘기예요. 운전 중에는 2차 측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냐? 슬립을 곱해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슬립이 예를 들어서 슬립이 4%다. 그리고 지금 주파수가 60Hz야. 그럼 지금 주파수가 60Hz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 무조건 1차 측 주파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 몇 차 측 주파수? 문제에서 주는 거는 전원 측 주파수를 줘요. 전원 측 주파수니까 1차 측 주파수를 준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60Hz에다가 슬립만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원 측에다 곱하기 0.04를 곱해봐요. 그럼 얼마 나오겠죠? 그게 회전자의 주파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쉽게. 그래서 운전 중일 때는 슬립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보세요. 여기 S 붙죠? 여기도 뭐가 붙어요? S가 붙네요. 운전 중일 때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공식을 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공식이야? 라고 할 텐데 이 꼴을 자, 요 앞에서 이 꼴을 배웠죠. 맞죠? 여기에다가 뭐만 들어간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 S 넣고 여기다가 S만 이렇게 예쁘게 넣어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차 측 전류 구할 때 운전 중에 회전 시 요렇게 2차 측 전류 구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면 좀 쉽냐면 이게 좀 확 나간데요. SES 이렇게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 SES 모르세요? 옛날 아주 먼 오래전에 되게 인기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SES라고.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기 붙고 얘 붙고 여기도 S가 붙는다라는 거. 물론 왜 붙는지 좀 더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깊어져.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조금만. 좋아요. 조금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회전시잖아요. 회전시의 2차 측인데 여러분 보세요. 2차 측 전압을 정지 상태의 전압을 E2라고 할게요. 정지시의 전압. 자, 근데 회전시의 전압을 E2'이라고 할게요. 그럼 회전시의 2차 측 전압은요. 원래 2차 측 전압에다가 이렇게 슬립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에 붙어 있어요? 리액턴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슬립 붙어 있죠. 리액턴스에 뭐 붙어 있어요? 슬립. 요 리액턴스가 뭐죠?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 X는 오메가 L이죠. 오메가는 2파이 F의 L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파수와 관련된 거 뭐예요? 슬립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붙는다. 봐봐. 벌써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 마시고 SES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딸딸딸딸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저항 보도록 할게요. 이 말이 더 어려워. 자,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등가 저항을 하기 전에 여러분 등가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세모 더하기 정말 유치한데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이거는 같다. 세모 더하기 네모랑 같습니까 이게? 이게 같아요? 딱 봐도?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이거 같냐라고 하면은 이게 같다고 하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왜? 세모는 같은데,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는 네모야. 그럼 어떡하냐? 여기에다가 뭘 하나 더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전체 밸런스를 맞춰줄 때. 그때 요 별표를 등가 저항이라고 해. 그럼 숫자를 넣어볼까요? 너무 어려워요? 얘가 1이래요. 얘가 1이래요. 얘가 2라고 할게요. 2. 그럼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세모가 1이래요. 네모가 1이래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얘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별표가 얼마면 돼요? 어려워요? 1이 들어가면 값이 다 같아지지 않습니까? 요 별표를 우리가 등가 저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 운전 중에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운전 시에는 여러분 슬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지 시에는 슬립의 영향이 있다가 없다?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S는 1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하고 여러분 얘하고 자 다시 지금 운전 중 얘하고 딱 봐도 누가 더 조금 쉬워 보여? 아니 지금 질문이 어렵습니까? 지금 이 운전 특성 이 그림을 보시면 S가 붙어 있잖아.
그냥 벌써 뭐가 좀 더 붙어 있으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막 뭐 붙어 있으면 더 어렵던데.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 요 그림 가지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야, 얘하고 요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자. 알겠죠? 운전 중의 특성의 회로도를 정지시의 그림을 따와가지고 등가로 만들어주자라고 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회전시야. 근데 여기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다 뺐어. 대신에 그 값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저항을 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등가 저항의 개념이다. 그래서 등가 저항 구현 공식은 얘가 되는 거겠죠. 딸딸딸딸 외워주시되. 선생님 이거 증명이 있어요. 아니, 증명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울 때 어렵지 않아. 지금 이게 몇 차측이에요? 지금 회전자 이야기하는 거니까 회전자가 몇 차측이야? 2차측이죠. 2차측에다 저항을 달아준다. 달아준다. 아하. R2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요 그림에서 S, 슬림 쏙 빼줬잖아요. 그죠? S 다 빼줬잖아요. 여기. 대신 여기에다가 S를 넣어준다. 요것만 갖고 생각하셔도 요거 외우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딸랑 외우기에는 되게 어려워. 밑도 끝도 없이 얘를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 히스토리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얘를 끄집어 오시면은 이게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등가 저항인데 이 등가 저항 요 R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유도전동기가 종류가 단상과 삼상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었고 삼상 유도전동기는 다시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로 나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다른 거 몰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슬림링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저항을 달 수가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 등가 저항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는 2차 저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저항을 달아줌으로써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나요? 좋아요. 너무 어려우시면 또 그때 가서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너무 어려우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도기 파트가 공식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배웠던 공식 말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도 함께 여러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전자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수를 얘기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N은 어떻게 되죠? 가로 열고 1-S에 가로 닫고 곱하기 NS. NS가 동기 속도였고 P분의 120F다. 그러면은 여러분 회전 자개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있는 회전자가 도는 거였었죠. 그럼 회전 자개와 회전자의 속도의 차이가 뭐였죠? 그쵸? 바로 상대 속도, 이 차이의 비율을 슬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슬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팩터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슬립은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 효율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P-out, P0가 뭐였다? P-out. P-out 어떻게 구합니까? 1-S 가로 닫고 곱하기 뭐다? 곱하기 뭐다? P2. 곱하기 뭐예요? P2. 그러면은 여러분 효율이라는 개념은 P2, 즉 2차 측 입력분의 2차 측 출력이죠. 그럼 P2분의 P0는 어떻게 됐습니까? 1-S. 이 공식 다시 쓰면요. NS분의 N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측 동선 있죠. PC2는 SP2다라는 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P2를 이 식에서 구할 수가 있었죠. S분의 PC2.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식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유도기가요. 공식이 제일 많아요. 다른 챕터보다. 그래서 유도기만 여러분께서 선방 잘 하시면은요. 나머지 챕터는 크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장 동기기 있지 않습니까? 동기기에서는요. 공식 딱 메인 공식 4개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도기가 공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구나. 반대로 유도기만 내가 사수하면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핵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유도전동기가 가만히 있을 때, 즉 정지 상태에서는
1차 측과 2차 측의 주파수가 어떻다고 했었죠?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지 상태는요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바뀌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F2S 또는 F2 프라임 회전 시의 2차 측 주파수 구하는 공식 슬립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슬립 곱하기 F1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식에 뭐가 따라다닌다? 슬립 S가 따라다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해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류 구하는 공식 I는 Z분의 E 아닙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오음의 법칙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저항과 리액턴스 제곱하고 루트 씌워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임피던스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지금 요거는 뭐예요? 정지 상태인 경우. 근데 회전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공식 SES. 자, 오래전 가수 생각하면 슬립 SES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붙는다 생각하시고 공식 외워주셨으면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등가 저항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S분의 R2 빼기 R2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미션 열심히 써주시고 이 부분은 시험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낼 수도 없어요. 왜? 너무 복잡하게 내면 기능사 수준을 훌쩍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산업계산이나 기사에서 가끔 다룹니다. 자, 여러분 미션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3장 유도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핵심 7번째 단상 유도전동기예요. 정말 쉽게 끝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했던 게 있었죠. 기동법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동전류를 낮추는가. 그러면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위주로 일단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농용 유도전동기는 Y델타 기동법 쓴다. 기동전류 3분의 1배.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암기법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제어법. 두 번째는 속도제어법인데 이거 역시 권선형, 농용 두 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회전자 속도 N은 가로 열고 1-S 곱하기 P분의 120F. 그러면서 슬립제어 또는 전압제어, 그 다음에 주파수제어, 극수제어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권선형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2차 저항. 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동법이 있었어요. 제동법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무슨 제동? 역상제동. 역상제동은 언제 사용한다? 급제동할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급제동 시 어쩌저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정답. 뭡니까? 역상제동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핵심. 단상 유도전동기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잘하셨고요. 핵심 1부터 핵심 6까지는 거의 3상 유도전동기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단상 유도전동기는 핵심이 딸랑 한 개네요. 그만큼 간단하다 이거예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왔다? 그럼 무조건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상 유도전동기를 시작할 텐데요. 잠깐만요. 우리 3상 유도전동기 좀 아쉬우니까 이것과 비교하면서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전자계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었어? 3상 유도전동기에서 나왔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단상 유도전동기면 회전자계 회자도 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회전자계의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3상 유도전동기였었는데 3상 유도전동기는 입력하는 전원이 3개잖아요. 그죠?
자, 숟가락을 3개를 이용해서 밥을 먹는 거야. 와, 엄청나게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에 많이 쓰인다. 또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삼상 유도전동기, 농용 유도전동기를 쓰는데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보세요. 엘리베이터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아주 파워풀한 전동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회전자고 얘가 뭐예요? 고정자죠. 즉 얘가 전기자고 얘가 계자다. 지금 전기자가 회전자죠.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고정자에서 뭐가 나와요? 회전하는 자석, 회전하는 자기가 나온다. 제가 지금 한 5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석이 나와. 자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파이1. 자, 파이1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얘를 파이2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3라고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좀 각색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자계, 지금 회전이잖아요. 회전한다는 것은 얘가 돈다라는 거죠. 삥삥삥삥 돌아. 삥삥삥삥 돌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돌긴 돌아. 그럼 얘가 도니까 얘도 같이 도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여러분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리였었어요. 왜? 뺑글뺑글 돌아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상 유도전동기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단상 유도전동기는 선생님 많이 쓰이나요? 여러분 정말 많이 쓰여.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이 단상 유도전동기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바로 가정에서. 야, 가정에서 쓰이는 전동기 정말 대부분은 다 단상 유도전동기예요. 왜? 구조가 진짜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안 나. 뭐가 안 나요? 고장이 안 나. 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여러분 전동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선풍기죠. 여러분 선풍기 안 쓰십니까? 다 에어컨만 쓰십니까? 저는 전기세 아낄 때 선풍기 엄청 쓰는데 자, 선풍기 쓰거든요. 그 선풍기에 들어가는 전동기가 바로 뭐다? 바로 단상 유도전동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집에는 선풍기가 되게 비싼데요? 그러는 거야. 얼마짜리 쓰신대요? 선풍기가 저 45만 원 주고 샀는데요? 막 이런 분도 있어. 그렇게 비싼 선풍기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AC 모터가 아니에요. 그 DC 모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성능 뭐 퍼포먼스는 엄청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선풍기는 무슨 팡에서 구매했던 건데 5만 2천 원 주고 구매했어요.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고장이 안 나. 사실 저희 집에는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쓰던 선풍기가 있어요. 금성에서 만든 선풍기.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30년 전에 만든 선풍기가요 지금도 돌아갑니다. 야, 내구성이 어때요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단상 유도전동기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와 최고죠. 무슨 헤어드라이 기기 이것도 다 단상 유도전동기예요. 그랬더니 막 비싼 헤어드라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죠?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쓰는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세탁기. 여러분 세탁기 보세요. 세탁기 모터 고장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물론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지간하면 고장 안 납니다. 여러분 전동기가 고장 나는 게 아니라 그 전동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판넬이 컨트롤보드가 메인보드가 나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그랬더니 선생님 냉장고에 전동기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소리 나지 않습니까? 못 들어봤다고요? 그래요. 넘어가죠. 자, 이랬든 저랬든 단상 유도전동기 우리 가정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자, 원리가 교본작이에요. 교본, 교류, 교본, 왔다 갔다. 그걸 우리가 교번이라고 한다. 우리가 연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간다. 이걸 우리가 연번이라고 하죠. 연번 순서대로. 너무 어려워요. 자, 교본은 아무튼 왔다리 갔다리.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지금 얘가 뭐예요? 회전자고 얘가 고정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자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반사이클, 반바퀴. 반사이클 동안은 자석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반사이클 동안은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번자계라고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왜 안 좋은데요? 이야, 느낌이 안 오시죠 전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한 1kg 정도 되는 벽돌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벽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 사과라고 생각해도 되고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요.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20분의 1초 동안은 이렇게 힘을 주고요. 120분의 1초 동안은 이렇게 힘을 준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그걸 무한 반복할게요. 그러면 그 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모르겠다고요? 한번 해보시죠.
돌아가지를 않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돌아가지 않아.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본자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본자계는요, 돌아갈 수가 없는 자계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으로는 여러분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기동할 수 있는 힘, 기동할 수 있는 회전력이, 즉 기동 토크가 제로야. 빵이야, 빵. 0. 그럼 기동 불가능. 아니, 근데 선생님, 좀 전에 세탁기, 냉장고, 여러분 에어컨, 헤어드라이기, 이거 다 쓴다면서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뭔가를 더해주는 거지. 맛소금 또는 후추를 좀 뿌려줘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동법이라고 해. 즉 어떤 뭐가 필요하다? 기동 장치가 필요한 거지. 이해되시죠? 교본 자계 자체만으로는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기동 장치가 그렇게 안 비싸요. 아주 저렴해. 이제 산업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리는 요걸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시간차를 두면서 또는 어떤 원리에서 얘가 돌아가게끔만 해준다면 참 좋겠는데 그거 해주는 친구가 바로 기동장치다라는 거지. 기동장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 조금 여기서는 조심해 주셔야 돼.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기동법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에서도 기동법을 이야기했었다고요. 그때는 기동 토크를 얻으면서 기동 조류를 작게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기동 조류를 작게 하겠다, 그건 좀 잊어주시고, 기동 토크를 얻기 위해서 기동하는 방법이다. 기동장치. 그러면서 어떤 기동장치, 어떤 원리로 얘를 기동 토크를 얻게 하겠냐, 어떤 원리로 얘를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해주겠냐, 그거에 따라서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나뉘죠. 바로 이 기동법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콘덴서 기동형이야. 자, 무슨요? 콘덴서 기동형. 이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 쉽게 맞추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황당한데, 저도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좀 황당해요.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황당하시겠습니까? 지금 콘덴서 기동형, 여러분들께서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어색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시험 나가서 정답 찍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본문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자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단상 유도전동기는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가정에서 쓴다고 그랬죠. 가정집마다 요즘에는 뭐가 대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냐면 보일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3대 보일러, 물론 4대, 5대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3대 보일러 만드는 회사 한번 이름 대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귀뚜라미 보일러. 얘가 1등이다 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서 1등, 2등, 3등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귀뚜라미 보일러 들어는 보셨나요? 잘 모르겠으면 무슨 창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린나이. 못 들어보셨나요? 린나이라는 회사? 자, 린나이 보일러도 또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경동, 나비엔 있었죠. 그 경동 나비엔에서 만드는 보일러 이름이 뭐죠? 콘덴싱 보일러라고 있죠. 또는 있었죠. 콘덴싱 보일러 처음 들어봐요? 광고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콘덴싱, 콘덴 비슷하죠? 물론 원리는 완전 달라요. 원리는 완전 다르는데요. 정말 매크로하게 멀리서 보면은 비슷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콘덴싱 보일러는 어디 쓰는 거야? 가정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세탁기나 냉장고나 선풍기에 들어가는 거는 몽땅 다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가 들어갑니다. 진짜냐고요?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이거 보여드릴게. 제가 이걸 본문에서 보여드리려고 미리 분해를 해놨어. 진짜냐고? 네,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본문에서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콘덴싱 보일러? 이거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가정집에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은 바로 얘를 정답으로 찾을 수 있게끔만 훈련하시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예, 여기만 하면은 이 대망의 3장 유도기가 끝납니다. 정말 잘 하시고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 힘 내주세요. 내용 살펴볼게요. 단상 유도전동기인데요. 재밌는 게 이제 기동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동법하고는 다르다. 즉, 3상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있었죠. 뭐 Y델타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즉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말하는 기동 방법은 색깔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단상 유도전동기는 주로 선풍기나 세탁기나 이런 데서 가정용으로 쓰입니다. 요거 기출문제. 시험에서 선풍기나 세탁기 같은 곳에 쓰이는 전동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우리 개념 뚝딱 시간에 충분히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처럼 회전 자개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오, 그러면은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회전 자개와 다른 교번 자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제로야. 기동 토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얘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동 토크를 얻기 위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교본 자개를 회전 자개처럼 회전하는 자개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기동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동 방법은 쉽게 말하면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그 기동 장치에 따라서 어떤 기동 방법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기동 토크를 얻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회전 자개를 만들게 회전 자개와 비슷한 것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뉘어요. 자, 종류를 보시면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무슨 기동형이 있어. 이거 다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반발 기동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칠게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돼. 근데 이거 하나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념 뚝딱 시간에 콘덴싱 보일러 하지 않았습니까? 콘덴싱 보일러는 가정용에서 많이 쓰죠. 여러분, 익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은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나 전기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기동 방법.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이다. 그래서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생각해서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은 콘덴서 기동형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제목만 볼게요. 분상 기동형이라는 게 있다. 쉐이딩 코일형이라는 게 있다더라. 자, 여러분들 단상 유도전동기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콘덴서 기동형. 두 번째가 그 많은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것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또는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두 문자 따서 외우셔야 되냐면 반기, 콘, 분, 세 이렇게 외워주세요. 뭐라고요? 반기, 콘분세. 선생님 그냥 반콘분세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문자 따지 왜 여기는 또 두 개 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 두 개를 따야 되는지. 자, 반기, 콘분세. 자, 다시 반기, 콘분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기동 토크 순서까지 왼쪽이 큰 거예요. 큰 거대로 지금 나열한 겁니다. 얘가 이제 가장 큰 거겠죠. 자, 요거까지 하시면 여러분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시험에 나오면 진짜 어지간한 거는 다 맞출 수 있고요. 아주 가끔 나오는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출제 예상 문제 때 제가 재밌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 찍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쳐드릴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3장 유도기까지 거의 본문 내용을 다 맞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합격이 보이실 수 있는 실력까지 오신 겁니다. 근데 아직은 나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첫 번째 순환일 때는 이런 과목이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만 여러분 가볍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여러분 느낌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제 예상 문제 풀이는요. 앞에 핵심 1부터 핵심 7까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 풀이를 하셔야 여러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충분히 복습을 잘했어. 그럼 바로 이제 출제 예상 문제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 조금 복습이 부족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앞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더 할애해서 복습을 하신 다음에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적당한 페이스를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유도기의 마지막 핵심 7번 단상 유도전동기 리뷰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었고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었어요. 삼상 유도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산업용, 단상은 가정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헤어드라이기 또는 세탁기 많은 기기들이 있죠. 이런 전자제품에서 단상 유도전동기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시험에서 세탁기나 선풍기나 헤어드라이기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정답은 단상 유도전동기입니다. 하지만 단상 유도전동기가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회전자개가 만들어지지 않고 교본자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동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여러분 기동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기동법에 따라서 우리가 쭉 하고 암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기, 혼분세라고 외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기, 혼분세,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보일러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우리 시험에서요. 어쩌고저쩌고 단상 유도전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콘덴싱 생각하세요. 콘덴싱 가정집에 있죠? 예. 콘덴서형 전동기가 정답이 될 거예요.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유도기에서 마지막 미션이니 끝까지 최선 다해서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전기기능사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이 추천해준 책을 봤어요.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는 배송은 늦습니다. 암튼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한번 벗겨볼까요? 쭉. 뭐야. 왜 이렇게 안 벗겨져? 더럽게 꼼꼼하겠네. 됐다. 불나동 벗겨지는 게 좋은데 요래요래 뭉쳐주고 지구를 사랑한다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꺼져. 저리 가. 참 귀엽죠. 과연 내용도 귀여울까? 왕초보. 나 같은 아줌마를 위한 필독서. 이거 봐요. 완전 딱 저죠. 기능사 뽀개기. 한판 뜰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격해요. 어머어머 무료 동영상도 볼 수 있대요. 친절도 하셔라.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에듀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에듀 클래스. 그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교재 좀 볼까요? 제 1과목 전기 이론부터 볼게요. 이놈 시키 또 있네. 챕터 1 직류회로, 챕터 2 교류회로, 챕터 3 전기 자기약. 진정 무슨 말이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클래스 동영상 강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핵심이 있고요. 날개에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핵심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도 보이네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핵심 2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수 예제가 있네요. 계속 이러한 구성이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 70문제가 보여요. 이것만 풀어도 합격하겠죠? 1타 강사 대산 전기학원 원장님이 끝장나게 풀어주신대요. 돌머리도 이해할 수 있다. 숲보자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보셨죠? 뭐 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책부터 사세요. 고고!